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네, 오늘 두뇌의 구조와 기능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두뇌의 구조와 기능 1강과 2강 진행을 했습니다.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막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 접하셨으면 이렇게 어렵나 또 이해가 막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갖고 이 반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뇌의 구조와 기능 세 번째 지각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각, 생각의 창이다. 네, 바로 저희들이 우리 생각을 하죠. 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주로 이러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정보는 어떤 걸 통해서 들어오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보통은 오감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 또 귀로 들어오는 청각 정보, 또 촉각 정보, 그리고 후각, 미각, 이런 오감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 앞에 빵이 있구나, 그러면 먹어야겠구나, 이런 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 지각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생존에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지각의 과제와 이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오감, 이 시각이라든가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러한 뇌 기제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두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지각에 대한 이 개념을 또 이해하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하겠고, 또 자신의 이 건강을 100세까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오감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많은 연구자들이 도대체 이제 노화가 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준 연구자가 있습니다. 자, 흑부연 이 안경을 한번 써라. 네, 흑부연 안경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귀에 이 솜을 왕창 이 귀에 넣어가지고 귀를 막아보시고, 또 옷을 한 여러 겹의 옷을 한 두꺼운 옷을 겹쳐서 입어보십시오. 어떠실까요? 네, 눈은 앞은 잘 안 보이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몸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노화 증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지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뇌는 움직임을 통제하고 이 신체의 바로 이 내적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뇌는 바로 이런 외부 환경과 바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겠죠. 네, 바로 이 정보는 이 감각계로부터 받게 되며, 바로 이 지각은 감각계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각은 바로 오감과 내부의 인식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출입구라는 겁니다. 모든 경험의 시작이자 모든 정신활동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지각은 외부 자극에 의하여 주도되는 이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바로 경험이나 뇌 구조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창조되는 이 재구성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인 이런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게 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지각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면 친한 친구라든가 어떤 이 운동회가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학부모라고 하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수백 명 중에 누구만 보일까요? 네, 바로 본인의 이 자녀만 이게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바로 이 지각은 그대로 이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재창조한다는 거죠.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의 지각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각인데요. 네, 시각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 말에 이 몸이 천냥이라고 하면 네, 눈이 900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 시각이 그만큼 네, 아주 중요한 이 감각입니다. 네. 또 뇌과학은 우리 물건을 어떻게 만지면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는 것이 마치 만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 시각은 네, 진화를 통해서 아주 막 발달이 되었습니다. 왜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시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을까요? 이 정확하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이 많은 과학자들이 네, 우리 뭐 이 호랑이가 막 움직이거나 또 토끼가 있으면 도망가거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존에 이 아주 이 움직임이 중요한데 바로 그런 호랑이나 토끼 이런 것들은 다 움직이죠. 네, 그걸 먼저 첫 번째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바로 이 시각이라는 거죠. 네,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네, 그걸 빨리 인식할 수 없거나 또 토끼가 나타났을 때 빨리 이렇게 알아채지 못한다면 네, 우리 생존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각은 아주 이 발달된 감각입니다. 자, 영장류에서 이 가장 네, 주된 감각으로 뇌의 이런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 시각 기능에 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신경은 우리 주변 세계에 이런 상을 만들기 위해 네, 이 빛을 이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 눈에 이런 보이는 이 전자기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범위 이 400에서 700 이 나노미터의 이런 전자기 에너지를 우리가 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네, 모든 이런 전자기장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일부의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이 가시 범위만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 뭐 이런 감마선, X선, 자외선, 또한 적외선, 뭐 레이더 이런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네,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가시광선만 인식하는 그 이유는 네, 무엇일까요? 네, 이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저희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네, 바로 이 물속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네, 이 물을 투과하는 이 전자기장은 주로 이 가시광선에 국한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광선에 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척추동물의 이 시각이 이 진화를 했고 그 중에서도 또 이 파란색의 그래서 바닷물 보면 무슨 색이죠? 주로 파란색이죠. 네, 이 가시광선 중에서 이 파란색이 이제 이 빛을 통해서 가장 이 투과가 많이 됐죠. 나중에 또 배우실 텐데 그래서 이런 이 파란색의 우리의 핸드폰이라든가 TV 그런 거에서 이 나타나는 이 파란색의 이런 가시광선들이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우리 뇌가 낮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런 수면 장애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뇌가 네, 그런 수면 호르몬을 또 잘 분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우리 사람이 그러한 네, 또 진화를 통해서 이 가시광선 부분만 네, 조금 인식하도록 네, 진화가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전자기 파장의 이 에너지량은 주파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로 이런 방출되는 이 파동은 바로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경로는 바로 눈의 망막을 통해서 어떤 빛을 인지를 하면 바로 우리 신경계에서 배우셨지만 우리 간내가 우리 대뇌 전뇌가 바로 우리 대뇌와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야기 드렸죠.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네, 뇌하수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바로 이 시상 바라볼 시 평상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든 우리가 선조들이 이야기할 때 보는 것만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본다, 맛을 본다, 느껴본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상이 이 모든 네, 이런 감각이 지나가는 통로다. 네, 어떤 감각, 후각만 제외하고는
네, 우리 시상을 다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눈에 망막이 들어오면 우리의 시상을 지나게 됩니다. 시상에서 특히 외측에 있는 이 실상액을 거쳐서 우리 대뇌피질로 가게 되는데, 자, 우리 첫 시간에 네, 우리 대뇌피질 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어디였죠? 네, 손으로 한번 그 부위를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 우리의 후두엽이었죠. 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런 fMRI나 이런 뇌과학들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후두엽이 시각을 담당하는 분야를 어떻게 발견을 한지 아시나요? 네, 바로 우리 1차 세계대전 때 여러 막 무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뭐 어떤 포탄이 터지면 중간에 터진 다음에 이렇게 산탄이 막 많이 퍼지도록 하면서 이게 많은 부상과 살생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거죠. 그럴 때 이 군인들이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눈을 다치지 않고 이 뒤쪽을 다쳤는데, 후두엽이죠. 후두엽을 다쳤는데 어떤 증상이 생겼을까요?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생긴 거죠. 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후두엽이 이 시각과 관련이 있구나. 또 귀를 다치지 않았는데 옆에 네, 이 측두엽을 다치고 나니까 이 언어에 문제가 생겼구나. 네, 오히려 이런 뇌과학이 어떤 평화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 발전되기도 했지만, 바로 그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뇌의 기능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뇌과학들이 정확했구나를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눈은 내 물체가 방출하거나 반사시킨 빛을 모으고 망막에 초점을 맺어 이런 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 망막에 위치한 1억 2,500만 개의 이런 광수용 세포가 빛 에너지를 이러한 신경 신호로 전환을 합니다. 또한 망막 뉴런의 이런 축삭 돌기는 바로 다발을 이루어 가지고 네, 시각 신경이 되고, 또한 각기 다른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뇌 구조의 시각 정보를 분배합니다. 이 시각은 물체의 이런 색상이라든가 형태, 움직임의 이런 다양한 특성을 인식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각이 뇌에서 가장 주된 이런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대뇌피질에서 50% 이상, 또 어떤 과학자들은 60%에서 70%를 담당한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뭐 우리의 후두엽으로 이 시각이 가니까 뭐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네, 바로 이 후두엽으로 이 시각 정보가 왔을 때는 우리의 앞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이렇게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바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후두엽으로 시상을 거쳐서 정보가 온 다음에 다시 이 두정엽 쪽으로 또 정보가 이동을 하고, 또한 측두엽으로 이 경로가 이동하는 그러한 흐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시각 정보는 네, 이 시상의 이 외측 슬상액을 거쳐 1차 시각 피질로 간다는 거죠, 뒤쪽에. 네, 근데 또 놀라운 그런 뇌과학들이 많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눈을 감고 상상했을 때에도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뇌 훈련할 때 또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 뇌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해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두뇌 훈련의 중요한 요소가, 이 뇌는 진실과 상상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우리가 뭐 앞에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눈을 감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렇게 떠올리면 우리 뇌는 똑같은 이 시각 경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상이나 이런 시각화의 이런 중요성들이 이제 뇌과학에서 이야기를 되고 있는 거죠. 자, 움직임과 깊이감으로 이런 공간적인 위치를 감지하는 시각 경로는 바로 이 후두정엽, 이 두정엽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어떤 움직임과 깊이감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경로의 이름을 회어 경로라고 하고 대세포성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형태와 색채로 이렇게 정체를 감지하는 이 시각 경로는 또한 이 측두엽 쪽의 하측두엽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활 경로다고 하고 또한 소세포성 경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렬로 처리된 이런 시각 정보가 합쳐져서 바로 우리의 사물을 통합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후디역으로 왔을 때는 물체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이게 두정역으로 가면 움직임과 깊이감,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뭐 컵이 저거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구나. 또 측디역으로 가면서 어떤 형태구나, 또 색채가 어떻게 되는구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런 시각이 바로 우리의 후디역뿐만 아니라 이런 축디역 그리고 두정역 이러한 다양한 대뇌피질이 통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각 중에서 이제 우리 시각은 우리 시상을 거쳐서 우리의 후디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맹시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 중뇌 중에서 덕괴의 이 상구가 맹인들의 이 맹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눈에서 이런 중추로 전달되는 이런 시각 경로의 이 90%가 이 시상을 거쳐서 바로 대뇌피질로 전달되지만, 바로 일부는 반사적 안구 운동에 관여하는 바로 중뇌의 상소구, 이 상구로 전달된다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물체를 전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맹인들은 보았다는 이런 의식적인 자각이 없는데도 물건을 건네면 올바른 위치로 손을 이동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 10% 정도가 우리의 중뇌 상구, 상속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런 맹시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홍채의 수축이나 그런 것도 우리의 상구가 담당을 하죠.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체감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체감각, 바로 우리 대뇌피질 중에서 우리 중심구의 뒤쪽에 바로 우리 두정엽이 이 체감각을 담당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중심구, 우리가 들어가는 곳을 구라고 하고, 우리 고랑판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튀어나오는 곳을 회다, 일항이다고 했는데요. 바로 중심구의 앞쪽에 제1차 운동피질이 있었고, 중심구의 바로 뒤에 바로 중심구 후에 중심구 후 일항에 이 체감각 피질이 있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체감각, 우리의 공간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뭐 우리가 신체가 없으면 살아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체감각은 또 아주 중요한데요. 이 체감각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감각은 바로 몸의 뇌외부 표면과 관절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바로 이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다른 감각들은 이런 특별한 이 수용구의 위치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눈, 청각은 귀, 또 후각은 코, 미각은 입,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이 체감각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온몸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체감각계는 바로 또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에서 다른 감각계와 차이가 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행체들이 이 특수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촉각, 온도, 통증, 몸의 위치 등 서로 다른 이런 많은 종류의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체감각이 단일한 감각이라기보다는 바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평형 감각을 제외한 이런 모든 감각을 아우르는 그러한 복합적인 감각이다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체감각으로는 이 촉각과 이 통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촉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각, 촉각 수용기인데요. 바로 이 촉각에 대한 감각은 바로 우리의 이 피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이런 체감각 수용기가 있어 다양한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바로 감각기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수용체는 바로 이 체감각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짐이나 이런 늘어남과 같은 물리적인 이런 작용에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기계 수용체의 중심부에는 바로 무축삭 가닥들이 있어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바로 주어지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몸을 만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몸 전체에 이런 존재를 하고요. 피부뿐 아니라 어떤 심장이나 혈관의 압력, 소화기관과 방광의 이런 늘어남, 또 치아에 가해지는 또 힘 등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촉각 경로는 머리에 있는 이런 촉각 수용기의 정보는 우리 뇌신경을 경유하여 뇌로 들어가고요. 머리 아래에 이런 부위의 수용기의 정보는 바로 척수를 경유하여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각자 가장 복잡한 이런 수준의 이런 체감각 정보 처리는 바로 이 대뇌 피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체감각에 관여하는 이 대부분의 이 피질은 바로 이 두정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감각 피질에 이 신체 지도가 있습니다. 밑에 이 그림 보이시죠? 바로 아까 중심부에 바로 이 뒤쪽에 바로 이 체감각 피질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캐나다의 아주 유명한 이 신경외과 의사인 이 펜필드라는 이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가 이 체감각 피질을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바로 이제 어떤 뇌 수술을 할 때 이제 이 뇌에 종양을 제거할 때 이제 그 부위를 정확하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상적인 부위인지를 이렇게 핀셋으로 어떤 자극을 준 거죠. 이 자극을 줬더니 이제 그 환자들이 이런 반응을 한 거죠. 선생님, 제 팔을 만지고 계시네요. 선생님, 제 다리를 만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우리 중심구 후회에 우리의 이런 신체 지도가 있구나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그림 보이시죠? 바로 우리 사람 모양하고 조금 다르죠. 바로 이 신체 지도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감도에 따라서 그 영역을 크게 그렸는데요. 자, 어떤 부위가 제일 크게 보이시나요? 바로 손하고 입이죠. 바로 우리 손하고 입의 이 신체 지도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걸 옆에서 이렇게 간호사가 그 부위를 이렇게 같이 그렸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호문클로스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뇌를 훈련할 때 이런 손과 입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이런 뇌 훈련에 아주 중요한 거하고 또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뇌 훈련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고 해야겠구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신체 지도, 이 몸 표면에 대한 감각을 뇌의 특정 구조의 지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감각 수용체가 많아 민감한 부위는 크게 나타납니다. 신체 지도에서 얼굴과 머리는 떨어져 있는 생식기 부위는 발 아래쪽에 위치하는 등 실제 몸의 연결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체감각 피질, 신체 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감각의 또 대표적인 이 기능이 통증입니다. 왜 통증이 중요할까요? 이 통증 없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통증을 또 제대로 빨리 느껴야 그걸 치료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이 아픈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집에서 압정을 딱 밟았는데 그거를 잘 인식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응이 늦게 정보가 전달이 된다면 생존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우리 공룡이 이런 감각이 아주 느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멸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꼬리를 이렇게 잘랐을 때 뇌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 약 20초 정도 또 걸리는 공룡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꼬리를 자르고
네, 한참 네, 도망가고 나면 그때 뭐야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네, 생존에 도움이 안 됐겠죠. 네, 바로 이러한 통각 수용체들은 피부나 뼈, 근육, 대부분의 내장 기관, 혈관 및 심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체 조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뇌막을 제외하고 뇌 자체에는 이런 통각 수용체는 네, 없습니다. 이런 통각 수용체들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감각으로 조직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극에 의해 활성화가 되겠죠. 기계적 통각 수용체는 이런 강한 압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을 보이고요. 열통각 수용체는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열이나 극도의 차가움에 선택적으로 또한 반응을 네,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통증 경로가 있는데 네, 이 통증에 관한 정보는 이런 척수의 시상 경로를 통해서 척수에서 이런 뇌로 전달이 됩니다. 척수의 시상 이런 섬유들은 척수에서 연수, 교내 및 이런 중뇌를 지나쳐서 시상에 닿을 때까지 위로 투사가 되는 거죠. 통증 정보는 시상에서부터 다양한 대뇌피질 영역으로 투사가 됩니다. 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무엇을 거친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바로 시상을 거쳐서 연결이 된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통증의 조절이 네, 중요한데요. 바로 이 통각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하는 이러한 감각 과정입니다. 네, 통증은 신체 이런 일부에서 일어나는 자극적이고 화끈거리고 또한 따끔하고 쑤시고 욱신거리고 괴롭거나 하는 또한 참기 힘든 감각을 인식하고 느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같은 수준의 통각, 이런 활성이라도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한 더 적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각에 대한 이런 인식력은 뇌 자체에 의해 조절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끔찍한 부상을 입고도 통증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네, 감정이 아주 격해지거나 막 싸움 속에서 네, 또한 스트레스는 통증의 느낌을 네, 강하게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체감각 우리의 온몸에 퍼져 있고 또한 신체 부위에 지도가 있다는 것 네, 핵심 사항으로 네,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이제 청각 감각인데요. 네, 이 청각은 우리의 사회적인 소통에 아주 중요한 감각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노화가 되면 이런 청각 기능들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우리 사회적인 소통,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각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죠. 네, 청각계의 이런 주요 기능은 우리의 소리를 감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공기 압축의 다양한 형태로 공기 입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우리 귀가 이런 들을 수 없는 고주파와 저주파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청각계는 시각하고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보통 20Hz에서 2만 Hz 범위의 이런 압축 파동에 반응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뇌과학계에서 오래된 그런 아주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분야라기보다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 숲이 있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 나무가 갑자기 딱 쓰러졌습니다. 네, 거기에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예로, 자,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누가 걸었어요. 자, 여기에 전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1번이라고 답하셨나요? 아니면 2번이라고 답하셨나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거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아니죠. 바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네, 그건 다만 공기의 압축만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네, 나무 숲에도 네, 이 나무 쓰러지는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바로 이러한 지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네, 그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청 범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됨에 따라 바로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처럼 우리의 청각은 이런 외이 그리고 중이 내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 간의 이런 유모 세포가 바로 이 청각 정보를 이 신경 세포로 바로 이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 귓바퀴 아까 외이에 있는 거죠. 바로 피부로 둘러싸인 연결 조직인데 소리를 모으는 것을 도와주고요. 이 귓길은 바로 귀 내부로 이런 들어가는 입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골이라는 게 있어서 고막 표현의 중앙에 위치하는데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작은 방 안에 있습니다. 고막의 움직임을 바로 이 타원창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이제 이 달팽이관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타원창 위에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달팽이관 속에 이 코르티 기관에 있는 바로 이 유모세포라 불리는 바로 이 청각 수용세포가 이 타원창망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바로 신경 반응으로 바로 이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인데요. 바로 소리에 대한 신경 반응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신호는 뇌관에 있는 일련의 이런 신경액으로 전달되어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신경액으로부터 출력된 이런 신호는 시상, 우리 아까 모든 감각 정보는 이 시상을 거친다고 했죠. 시상을 거쳐서 바로 1차 청각 피질로 투사가 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청각의 특징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음이냐 저음이냐를 감지하는 것은 바로 아까 주파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저음, 높으면 고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뇌의 달팽이관에 바로 이 주파수 지도가 있어 특정 주파수의 음파는 이런 기저막상 특정 위치를 최고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소리의 이 강도입니다. 바로 이 소리의 시끄러움 정도를 결정을 하는 거죠. 요즘 뭐 아파트 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게 소리의 강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강도는 우리 아마 이 데시벨로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귀를 이런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가장 조용한 소리의 이런 10억 배 이런 정도가 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왼편의 소리는 왼쪽 귀에 먼저 도달하고 더 크게 들리는데요. 바로 이런 소리의 수평 위치, 음파가 양귀에 도달하는 시간차나 감도차로 우리가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태어날 때는 모든 음소를 다 들을 수 있지만 생후 6개월이 되면 음소적, 범주적, 음소의 이런 범주적 지각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자기 문화권에 존재하는 음소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6개월 전까지는 모든 문화권에 이러한 음소를 들을 수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자기 문화권에 이런 음소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런 L하고 R의 이런 발음을 구분을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결정적인 시기, 우리 뇌가 발달할 수 있는 특정 경험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뇌과학에서 제6의 감각, 아주 중요한 감각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각의 이름이 이제 전정 감각인데 바로 이 전정 감각은 이 청각의 이런 같은 부위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 전정계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이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통해 균형과 이 평형의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바로 머리와 눈을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요. 몸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몸의 위치라든가 균형, 평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고마움을 잘 모르는데 이 기능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게 특별한 그런 기능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정계의 기능이 손상이 되었을 때 불쾌감이라든가
현기증과 바로 구역질 등의 멀미가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균형 감각이 상실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눈의 움직임 조절에 어려움의 이런 기능이 나타납니다. 네. 전정계의 주요 기관이 있는데요. 이걸 전정미로라고 합니다. 전정계는 이 자극을 바로 신경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해 바로 이 청각계와 같은 바로 유모세포를 이용을 합니다. 이 포유동물에서 모든 유모세포들은 이 전정미로라고 불리는 바로 이 상호 연결된 구조에 들어있는데요. 전정미로는 바로 청각계의 일부인 이 달팽이 감각, 또한 평형 감각에 관여하는 머리의 기울어짐과 중력을 감지하는 바로 이석기관과 머리의 회전을 감지하는 바로 이 방규관의 구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런 구조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자꾸 좀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중에 이런 각 분야를 좀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 분야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정 이 감각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정 이 눈반사 기능이라는 역할입니다. 바로 정교한 이런 시력을 위해서 머리가 움직일지라도 그 영상이 이 망막 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전정 눈반사 기능은 바로 머리의 운동에 산응하여 눈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머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우리 눈이 특정 방향을 주목하도록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흔들리는 차라든가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볼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정 기관의 역할, 그 이름을 바로 이제 전정 눈반사 기능이다 해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인 거죠. 이 역할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각과 후각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 이 지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인데요. 바로 이 미각과 후각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존재하는 이 화학 물질을 이 감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이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미각과 후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 미각과 후각을 감각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흔히 이용되는 감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없는 바로 이 세균들 조차도 바로 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영양분을 확인하여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감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먹어야 생존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감각의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다세포 이런 생명체들은 자신의 내부는 물론 외부의 환경에 존재하는 이런 화학 물질을 알아내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죠. 이 진화 과정에서 바로 이 다양한 화학 물질 이런 인지 시스템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각과 후각은 바로 이 대표적인 화학적인 감각이며 갈증이라든가 또 배고픔, 감정, 성욕 등 이런 기본적인 이런 생리적인 이 요구들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세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각인데요. 자, 미각, 어떤 음식들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미각은 이제 오래된 이런 감각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아주 발달된 감각의 하나가 이 미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잘 못 먹었죠. 또 언제 토끼를 잡을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면서 막 삼시세끼 그리고 막 간식도 언제든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저녁은 좀 맛있는 거 먹어볼까? 이런 이야기 하시죠. 네. 바로 우리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먹는 것도 좀 골라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미각이 이제 많이 발달한 감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각의 종류는 네, 짠맛, 신맛, 네, 단맛, 쓴맛, 그리고 이제 감칠맛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마미 맛, 네, 우리 뭐 예전에 뭐 우리 조미료, 네, 어머니의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감칠맛까지 이 5가지 네, 이 미각이 있습니다. 이 미각 기관은 바로 이 맛 수용기, 혀, 그리고 입 천장, 후두 등에 존재합니다. 혀의 표면에는 이런 유두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돌기로 덮여 있는데요. 네, 한 개에서 이런 수백 개에 이르는 이 맛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맛 봉우리에는 네, 각각 50개에서 한 150개의 미각 수용기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미공을 통해서 입맛에 이러한 음식물을 인식을 합니다. 바로 이 미각 이런 수용기 세포들은 네, 이 맛 봉우리의 바닥 근처에서 이 미각신경의 축삭, 말단과 이런 시냅스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고 활동 이런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미각 경로는 바로 혀의 구강에서 오는 정보는 바로 이 3가지 뇌신경, 네, 7번, 9번, 10번 신경에 의해서 연수내에 이런 미각액으로 또 전달이 되고요. 연수의 미각액 이런 축삭들은 네, 이 시상의 신경세포와 또한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다 아까 시상을 거치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그래서 시상으로부터는 이 도피질, 우리 측뒤엽, 전뒤엽과 측뒤엽 사이에 우리 내섬엽, 이제 다른 말로 또한 도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도피질을 포함하는 이 대뇌 피질로 축삭이 보내집니다. 이 맛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은 시상을 통한 바로 이 대뇌 피질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이 도피질은 역겨운 맛에 반응하지만 또한 타인이 역겨워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반응하게 됩니다. 혐오감이나 고통 등 이러한 정서적인 역겨움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각할 때 이런 분들이 막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운 걸 좋아하는데 아까 5가지 맛 중에 매운맛이 없네요. 네, 바로 이 매운맛은 네, 이 미각이 아닙니다. 네, 이 매운맛은 통증의 이런 일부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통증은 네, 오히려 네, 이 엔돌핀 우리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좀 쾌감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을 분비를 하고요. 또한 매운 것을 먹으면 우리의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다시 부교감신경이 이 기량작용으로 항진이 되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것을 먹었을 때 좀 기분이 풀린 것 같아. 이런 것이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운맛은 네, 미각이 아니라는 것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맛을 본다는 것은 네, 바로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 조절에 네, 중요한데요. 네, 이 미각핵은 소화나 호흡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뇌간의 여러 중추로 연결되어서 음식물의 삼키기, 토하기, 침 분비 등 섭식, 소화의 자동적인 이런 측면을 또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미각과 관련된 정보들은 시상하부와 또한 변연계로 또 전달이 되고요. 시상하부에 이런 섭식과 포만 중추가 있어 식욕을 증진시키는 입맛을 좋게 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요. 또한 이런 미각과 관련된 뇌과학은 또 영양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후각인데요. 후각의 기능입니다. 자, 후각은 바로 냄새가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알려줍니다. 후각은 바로 미각과 함께 음식물을 분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냄새는 또한 대화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제 이 동물들에게 몸에서 분비되는 이런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동물의 번식에 아주 중요한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바로 이 영역 표시, 또한 개체의 확인,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이러한 항복 의사로 또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페로몬의 기능은 여러 동물에서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사람에 있어서는 아직 중요성이 확실히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후각 기관을 보면 후각 기관은 코 위쪽에 있는 이런 후각 상피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얇은 이러한 세포의 이 막을 이용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또한 사람의 경우 다른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코라고 막 이야기하죠. 제 주위에도 아주 냄새를 또 잘 맡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이러한 표면적이 더 넓은 거 아닌가 한번 이 연구를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나요? 사람의 후각 상피의 표면적은 대략 10제곱센치 정도 되는데요. 센티미터. 근데 개의 후각 상피 표면적은 대략 170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면적당 수용체가 개는 사람의 이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이 후각을 결정하는구나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후각 상피에 이 3가지 주요 세포가 있는데요.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각 수용기 세포는 바로 후각 자극이 이 신경신호로 변환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중추신경계로 이어지는 뉴런입니다. 또한 지지세포는 점액의 이런 생성을 돕는 기능을 하고요. 이 기저세포는 새로운 수용기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후각 수용기는 약 4주에서 8주의 주기로 계속적으로 자라고 죽고 재생이 됩니다. 생물체가 바로 살아있는 동안 규칙적으로 재생되는 신경계에서 몇 안 되는 뉴런 중에 이게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각 수용기 세포는 이런 가는 선모로 코, 점액층에 녹아 퍼진 바로 냄새 분자를 탐지하고요. 후각 세포의 이런 축삭들은 뼈 구조인 이 사상판을 통과하여 후각구를 따라 이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후각의 이런 중추의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모든 감각은 어디를 지나쳐 간다고 했죠? 바로 이 시상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을 이 자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폐증 보면 아주 어떤 작은 소리에도 너무 민감하고 또 옷에도 아주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시상이 이런 정보들 중에서 자기에게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거기에서 주요한 이런 감각들만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 감각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후각은 바로 이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대뇌피질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막 우리 쥐 같은 거, 고양이 냄새만 맡아도 막 도망가죠.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시상을 거쳐서 가면 어떨까요?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생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바로 이 대뇌피질로 가서 빨리 인식을 해서 이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경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진화가 바로 그런 식으로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각 수용기 세포는 이 2개의 후각구로 축삭을 보내는데요. 이 후각구는 이 많은 신경 회로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구에서 나오는 축삭들은 후각로를 통과한 후 바로 뇌의 다양한 부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바로 대뇌의 후각피질과 인접해 있는 이런 축두엽의 구조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모든 감각 시스템이 대뇌에 도달하기 위해 바로 시상을 먼저 거쳐야 되는데 바로 후각은 냄새의 분별, 정서, 욕구, 특정 종류의 기억 등에 관여하는 바로 전뇌 부위에 직접적이고 폭넓은 이러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냄새에 바로 이 자각적 인지는 후각 결절로부터 이런 시상의 뇌배측액과 그리고 안하전두피질로 이어지는 이런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은 이러한 개인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바로 개인의 인성과 이 정서의 전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은 아주 가장 주된 감각이며 병행 처리가 존재한다는 것. 네, 후디업으로 간 다음에 축디업과 또 두정엽과 측디업으로 이동하는 경로 등이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촉각은 바로 생애 초기 우리 두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촉각은 바로 이 신체 지도는 경험에 의해서 또 변화가 되는데요. 또 그런 내용 우리의 다양한 두뇌 훈련 또 가소성의 이런 사례들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청각 경로는 바로 소리의 강약, 고조, 뇌 위치를 지각하게 하는 이런 신경 기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화학적 감각인 이 후각과 미각은 뇌 시상을 거치지 않고 또 무의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서, 기억, 보상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동기와 이 자극을 주는 이 지각 그리고 이런 감각을 잘 관리하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각에 대한 생각의 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두뇌의 구조와 기능, 4강, 운동, 우리 뇌가 이제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움직임의 중요성, 운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뇌의 다양한 기능, 우리 생존을 위한 이런 성, 그리고 생체 리듬, 또 섭식에 대한 다양한 뇌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